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장영식입니다. 월드옥타의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이 자리를 함께 하는데 저도 1987년에 대학에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30수년 전에는 여러분과 같은 학생 입장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1시간 반 정도 여러분과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선배로서 선배가 살아온 그 과정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얘기들을 하고자 합니다. 얘기하다 보면은 공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벌써 옛날 얘기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할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공감이 되면은 큰 박수를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 연습 한번 할까요? 오늘 일부러 5분 늦게 들어왔습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강의는 5분 늦게 시작해서 5분 빨리 맞춰주는 교수님들이 가장 좋아서 아마도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겠나 해서 일부러 5분 늦게 들어왔습니다. 학교는 30분 전에 제가 미리 도착을 했습니다. 살다 보면은 여러분들 생각대로 되는 일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내가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되더라. 인생의 스케줄표를 짠 대로 거의가 완성되더라.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도 없네요. 거의 안 되더라. 거기에 동감하시는 분. 거의 반 정도는 기권이네. 그렇습니다. 세상 사는 게 참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저는 군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육군사관학교를 지망을 했는데 당연히 합격을 할 줄 알았는데 통지서는 불합격. 그래서 이제 사관학교는 안 되었고 그 다음으로 가고 싶은 대학이 고려대학교였습니다. 저는 고등학교에 1등, 지금도 등급이라는 게 있나요? 1등급을 받아가지고 고려대 기계공학과 정도는 당연히 합격을 하겠지. 아마 그때 처음으로 대학원 논술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태어나가지고 한 번도 과외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 논술이라는 걸 했는데 성적으로는 당연히 합격했겠지라고 올라갔습니다. 지금은 SNS로 합격, 불합격 여부를 바로 알 수 있지만 그 당시는 서울에 올라가서 대자보를 쭉 봐서 내 수험번호를 맞춰보니 내 번호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뭐가 잘못된 거 아니냐, 행정착오가 있는 거 아니냐 해서 교무실에 가서 물어보니까 저는 합격이 안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재수를 해야 되겠다. 나는 민족대학인 고려대학교를 가려고 했는데 떨어졌으니 1년 더 공부를 해서 꼭 합격을 해야 되겠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순천대학교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4년 장학생으로 합격을 했으니 오라고. 굉장히 순천대학도 지방대학이지만 국립대학입니다. 이 부경대학교도 국립대학이죠? 그래서 순천대학을 간 이유는 집에서 재수를 안 시켜주니까 그리고 장학금을 받으니까 수업료를 안 내도 되니까 굉장히 저는 자존심에 큰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왕 순천대학교 가는 거 여기서 뭔가를 꿈을 한번 이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생각했던 것이 나는 순천대학교의 총학생회 회장이 한번 돼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이렇게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가니까 많은, 지금은 동아리라 그런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서클 연합회라고 그랬습니다. 총학생회장이 되려면 회원 수가 가장 많은 동아리를 들어가야 되겠다. 그리고 2개를 들어가게 되는데 2개가 YMCA하고 로타렉트 클럽이었습니다. 지금 부경대학교도 이 2 클럽이 있나요? 없어요? 여기 동아리 활동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볼까요? 거의 없어요? 안 하시는 분? 거의 그러네요. 그렇게 갔는데 2 클럽 다 제가 원했던 그런 클럽이 아니었고 이 학생운동을 하는 그런 클럽이었습니다. 레닌이 어떻고 마르크스가 어떻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얘기에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딱 하나 와닿는 게 있었습니다. 학교 앞에 식당에 가면은 밥을 먹는데 밥 한 공기에 100원이다.
그런데 그 원가가 50원이다. 그런데 도서관 앞에 있는 자판기에 커피를 뽑아 먹으면 커피도 100원이다. 그런데 그 원가는 3원이다. 이게 뭐냐? 정말 우리 농촌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벼를 수확을 해서 밥을 하는데 원가가 50원이 들어가고 이거 100원에 팔고 있다. 근데 커피는 3원에 사가지고 100원에 팔고 있다. 이게 바로 한국에 있는 자본가 그리고 재벌들이 정부와 유착을 해서 이렇게 마진을 돈 버는 사람만 벌게 되는 것이다. 이래서 이게 바로 매판 자본론이다 라는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때부터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학생운동을 시작을 하고 저는 기계공학과를 갔습니다만 4년 내내 학생운동에 심취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1987년도에 전 노태우 대통령의 6.29 선언을 하게 되고 대통령을 뽑을 때 체육관에서 뽑아야 된다. KBS는 옳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 학생들이 들고 일어섰습니다. 그게 87년도입니다. 6.29를 계기로 한국의 전국적으로 학생들이 봉기를 하게 되죠. 거기에 한복판에 있었고 거기에 동참한 KBS 방송국의 방화 사건에 연루된 사람이 여기에 있는 본인이기도 합니다. 방화 사건이 잘 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역사를 거쳐서 대학을 졸업을 하려고 하니 학점이 안 나와서 들어갈 때는 꽤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거의 F학점을 안 맞을 정도 꼴등에서 2번째 정도로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우리 대학 교수가 MIT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 계셨는데 기계공학과 기름밥을 먹는 사람들은 취업하기가 쉽다. 하지만 미래를 생각한다면 파괴공학을 공부를 한번 해봐라. 여러분 파괴공학에 대해서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볼까요? 아무도 없어요? 영화를 보면은 큰 빌딩에 다이너마이트를 설치를 해서 버튼 누르면은 폭파가 되는 거 있죠. 이게 바로 파괴공학입니다. 이걸 공부를 하려고 미국에를 가려고 하니 학교에서는 입학 허가서가 나왔는데 미국에서 비자를 주지 않습니다. 6개월 동안 기다렸는데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논 한마지기 팔아서 그 당시 300만 원을 들고 서울 상경을 해서 유학을 준비를 하는데 비자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청량리에 있는 조선일보 보고서에서 먹고 자고 배달을 하면서 비자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비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물어보니까 왜 비자가 안 나오는지를 알려달라. 안 가르쳐 줍니다. 몇 번 계속 찾아가니까 당신이 한 일을 알고 있지 않느냐. 당신은 학교 다닐 때 양키 고홈 미국 놈들 물러가라 했지 않느냐. 그리고 결정적으로 방화 사건에 연루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비자가 안 나올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실망을 하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신문에 보니까 찌라시가 나옵니다. 일본 유학을 하게 되면 신문 배달을 하고도 학교를 다닐 수가 있다. 그렇게 해서 일본어 가타카나 히라카나 아무것도 모르는데 혹시 일본어학과 하시는 분 계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가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일본어를 건너가게 됩니다. 가서 일본어학교를 가는데 이제 300만 원 가지고 일본에 갔는데 비행기 싸가고 수업료를 내고 나니까 달랑 10,000엔 한국 돈으로 10만 원 남습니다. 거기서 운동 하나 사다 보니까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당장 내일 아침부터 먹고 살기가 막막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불판 닦기를 하고 일본말이 안 되어도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불판 닦기와 신문 배달 그렇게 하면서 일본어를 배워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게 다 영어하고 일본어로 나와가지고 일본에 쌀파동이 나게 됩니다. 1993년 4년 정도가 됐을 겁니다. 저는 식당 지하 1층에서 일본어가 안 돼도 되는 아르바이트 불판을 닦고 있는데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는 일본어 학교를 다니고 1시부터 밤 10시 반까지 불판을 닦습니다. 그리고 새벽 2시 반부터 아침 6시 반까지 신문 배달을 하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일본에 쌀파동이 났습니다. 이 고깃집에서 밥을 하는데 똑같은 시간, 똑같은 물을 넣는데 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되는 거 했더니 이 쌀이, 일본에 쌀이 없어서 태국 쌀이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알랑미라고 아세요? 베트남 쌀, 태국 쌀 드셔본 적 있습니까? 예, 쌀이 끈기가 없어가지고 손님들이 다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거기 주인 어르신이 부산 출신의 제1교포 사장님이셨는데 장군 쌀 좀 구해다오. 그래서 제가 먹어본 쌀 중에 가장 맛있는 쌀이 일본 쌀, 두 번째 맛있는 쌀이 캘리포니아 쌀, 세 번째 맛있는 쌀이 경기 강화 쌀이었었는데 미국까지 갈 수는 없고 비자가 안 나오니까 사러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쌀을 가지고 옵니다. 막 가지고 왔죠. 엄청 가지고 왔습니다. 한국에는 쌀을 보통 그 당시에 20kg씩 내지 60kg씩 판매를 합니다. 일본에는 500g, 1kg, 5kg 뭐 그렇게 판매를 하는데 일본의 쌀값이 3배, 4배가 폭등을 합니다. 근데 한국 쌀값은 훨씬 쌌습니다. 쌀을 가지고 와가지고 일본에 판매를 하니까 10배 이상 마진이 남게 됩니다. 저는 참고로 무역학과 출신도 아니고 기계공학과 출신입니다. 통계를 배운 적도 없고 회계를 배운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쌀을 몽땅 가지고 왔는데 문제는 어떻게 팔 것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것도 연고가 없는데 그래서 전화번호부 책을 보고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화번호를 보고 식당 이름을 쭉 도쿄에 있는 식당 이름을 찾아서 전화를 합니다. 일본말을 잘 못하니까 A4 용지에 한국말을 쭉 써서 그걸 일본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온 유학생입니다. 지금 일본에 쌀이 없습니다. 저는 한국에 맛있는 쌀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쌀을 여러분에게 저렴한 가격에 공급해 줄 수 있습니다. 주문 주세요 라고 전화를 하는데 일본말로 굉장히 빠른 말로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 수가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했어요. 그런데 질문이 오니까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는 타겟을 줄여야 돼, 좁혀야 되겠다. 그래서 한국계 식당 같은 이름을 찾아서 전화를 합니다. 예를 들어 부산 식당, 뭐 평양 식당, 모란봉 식당. 일본에는 참고로 조총련 계열이 참 많습니다. 조총련에 대해서 아시나요? 조총련은 북한 쪽입니다. 우리 민단은 한국 쪽입니다. 그래서 민단보다 북한 쪽 식당들이 굉장히 많아서 전화를 하니까 이제 말이 조금씩 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일본말로 하더니 저 한국 사람입니다. 일본말 잘 못해요 하니까 이제 한국말로 대응을 하는데 쌀 얼마만큼 있어? 원하시는 만큼 드릴 수 있습니다. 했더니 100kg만 가져와, 1000kg만 가져와. 주문이 막 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을 합니다. 쌀이 팔리기 시작하니까 계속 오라 그러니까 뭐 창고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제 집에 쌀을 쌓아놓기 시작하는데 천정까지 쌉니다. 그랬더니 제가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제일 위에서 쌀 위에서 자다가 일어나면은 천정에 이마를 찢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 주문이 오니까 이걸 갖다 줘야 되는데 차가 없습니다. 차 살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아키하바라에 있는 홈리스들이 리아카를 가지고 있는데 리아카를 여권 맡기고 하루에 2만 원씩 주고 빌려서 이걸 전철로 한 25분 정도 거리를 리아카로 가면은 약 한 4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리아카에다가 2000kg씩을 끌고 갑니다. 여러분 리아카 걸어보신 분 아무도 없죠? 뭐 지금 리아카 끄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리아카를 끌고 가다 보면은 이 사거리 신호등이 나오는데 한 번 서면은 새로 출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인생도 그럴 겁니다. 한 번 중단이 되면은 리듬이 끊겨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순천대학교 총대위원회 의장까지 했었는데 리아카를 끌고 모자를 쓰고 쌀 배달을 합니다. 빨간불 서야 되는데 서면은 출발하기 어려우니까 계속 달려갑니다. 빨간불 위험하니까 빨리 가야지. 근데 일본은 이 크락션 빵빵하지 않고 그럽니다. 일본에서 사업을 하니까 참 편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대학에서 꽤 잘 나가는 몸이었었는데 일본까지 가서 리아카로 쌀 장사를 해도 창피하지가 않아요. 왜요?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한국에서 만약 내가 니아가라로 쌀장사를 했으면은 저 자식 대학 내내 화염병만 만들더니 드디어 졸업하고 취업도 못하고 저러고 다니는구나 손가락질 당했겠죠. 일본에 가니까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제2의 인생이 시작됩니다. 아까 처음에 이런 말씀 드렸죠. 인생이 스케줄대로 되느냐,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학 다닐 때 그리고 레포트를 써내지 않습니까? 곧 여기 4학년생 있습니까? 4학년 손 한번 들어볼까요? 3학년, 2학년, 1학년. 이제 1학년생들은 이제 경험을 해야 될 텐데,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계획서를 써냅니다. 계획서를 과거가 어땠고 지금 현재가 어땠고 그리고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다 예측을 한 프로젝트에 예측서를 써냅니다. 그런데 그 예측대로 다 간다면 세상에 실패하는 사업자가 어디 있을까요? 세상에 실패하는 인생들이 어디 있겠어요? 미래는 예측일 뿐입니다. 현재 닥치는 것을 중심으로 이걸로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쌀 장사를 하다 보니까 돈을 엄청 많이 벌었습니다. 이제 쌀은 다 팔았고, 제가 무슨 사업을 하면은 도쿄에 있는 많은 한국인들이 제 일을 따라서 합니다. 제가 쌀 장사해가지고 석 달 내서 돈을 거의 10배 이상, 20배 정도 돈을 벌었는데 그걸 보고 쌀 장사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리죠. 그만해라. 이거 끝났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왜 돈 되는 일을 너 혼자 해먹으려고 하느냐, 왜 못하게 하느냐, 그럼 설명을 합니다. 저는 농군의 자식이라서 쌀은 건조한 곳에 보관하지 않으면 좀이 생긴다, 벌레가 생긴다. 그리고 일본에 쌀이 나오기 시작할 것이다. 그런데 늦게 시작한 사람들은 다 망했습니다. 저는 치고 빠지고 그 일을 해서 하는데, 이제 쌀을 팔았는데 팔 게 없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일본의 시장에를 갑니다. 냉동 꽁치를 사는데 이 한 소쿠리에 3마리에 10,000원씩을 팔더라고. 너무 비싸서 살 수가 없어. 오후 5시쯤 가니까 다 녹아가지고 팔 수가 없는 거예요. 500원 주니까 20마리씩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이 왜 이럴까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이제 일본어가 조금 되니 내가 들어갈 파괴공학을 하는 대학을 찾아야 되겠다 했더니 없습니다. 일본에는 지진이 많이 발전된 나라가 돼가지고 파괴공학을 하는 대학이 없어요. 또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미국에는 갈 수 없고 일본에 파괴공학 공부를 하러 왔는데 파괴공학이 없어요. 그래서 절망을 하고 있는데 꽁치를 검정 비닐봉지 20마리를 두고 쭉 가다 보니까 돌아와요 부산항이라는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오후 5시에 비는 내리고 모자를 쓰고 가는데, 이게 내가 인생에 실망을 하다 보니까 환청을 듣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노래를 따라 들어갑니다. 갔더니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항이라는 노래를 3,500엔, 35,000원에 팔고 있는 거예요. 한국에는 이미 테이프 시대가 끝났는데 일본에서는 그 가격에 판매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 가니까 물어보니까 산업 폐기물이라서 판매를 하지 않고 그냥 공짜로 가져가래요. 그래서 일본 돈으로 10엔, 한국 돈으로 100원에 물류비용 내고 가져와서 이걸 15,000원에 판매를 합니다.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일본 전체를, 도쿄를 다 돌아다니면서 판매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있는 이 조용필, 남진, 나후나 그런 테이프가 하나 없고 그거 다 일본에 와 있습니다. 이런 세월들 살다가 이게 무역이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요와 공급의 원칙입니다. 한국에서는 필요 없는 물건이 일본에서는 부가가치가 생겨서 10배, 50배 가격으로 팔리는 것. 이게 바로 무역입니다. 저는 무역상입니다. 여러분도 무역을 공부를 했을지 안 했을지, 그리고 미래에 무역을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일들을 한국에서 물건을 수입을 해서 일본에서 판매를 하게 되는데, 이게 무역이라는 것이구나. 어차피 파괴공학은 대학이 없고 이걸로 시작을 해야 되구나. 그래서 일본에 간지 1993년 9월 20일에 일본에 도착을 해서 약 1년 3개월 정도 만에
1년 4개월 만에 회사를 오픈을 합니다. 그렇게 그때는 일본 아키하바라가 가전제품의 메카였습니다. 가보니 홍콩, 싱가포르, 두바이, 미국, 대만 바이어들이 아키하바라에 와서 워크맨을 사가지고 갑니다. 근데 물어보니까 홍콩에 가서 판매하면 일본에서 산 가격에 거의 배 가격으로 팔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도 이걸 한번 해봐야 되겠구나. 중국말은 못하지만 영어에는 자신 있어서 스마일 트레이딩이라는 회사를 만들고 홍콩에를 다 돌아다닙니다. 나는 일본에서 가전제품을 여러분에게 공급해 줄 수 있습니다. 다니니까 가격을 제시하니까 다 사게 돼요. 가격이 싸니까. 결국 가격입니다. 품질은 똑같아요. 누가 얼마만큼 싸게 사서 얼마만큼 비싸게 파느냐, 얼마만큼 싸게 파느냐, 이건데 제가 공급하는 가격이 가장 싼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돈이 없으니 성금을 좀 주세요.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다 얼굴색이 바뀝니다. 누가 저를 믿고 일본에 있는 코리안에게 돈을 성금을 주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한 분이 그래 일단 믿어볼게. 꼭 100만 엔, 한국 돈으로 1000만 원을 줄 테니까 워크맨 몇 대를 사가지고 보내달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도착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러더니 3천만 원어치 오다가 옵니다. 또 보냈어요. 그 다음에는 5천만 원어치 오다가 와요. 그 다음에는 1억이 옵니다. 그 다음에는 10억이 옵니다. 그 바이어하고 벌써 27년 동안의 거래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꽤 많습니다. 매달 10억, 20억 정도의 물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하다 보니까 경쟁자가 생기는 거예요. 일본인도, 한국인도, 중국인도 일본에서 가전제품을 사가지고 해외에 팔면 이게 돈이 된다. 다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무역을 하는 것을 B2B라고 합니다.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여러분들의 어머니 아버지들 세대에 코끼리 밥솥이 참 잘 팔렸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B2B를 하다 보니까 프로핏이 적은 거예요. 마진이 적어. 처음에 50% 남는 게 30%, 20%, 10% 떨어집니다. 이제는 5%밖에 안 남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난국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제는 B2C를 해야 되겠다. 일본에 오는 관광객을 중심으로 면세점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저는 회사에서 뭘 하려고 하면 우리 임원들은 100% 반대를 합니다. 왜? 제가 면세점을 한다 그러니까 안 되는 이유를 A4 용지 5장 써가지고 옵니다. 왜 못하게 하느냐? 지금 일본에서 해외로 수출하는, 한국에서 일본으로 수입하는 이 B2B만 가지고도 충분히 회사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왜 해보지 않는 일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임원들이 저 외에는 전부 다 일본 직원들입니다. 안 되는 이유를 A4 용지 3장 5장씩 가지고 와요.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외국인이 일본에서 면세점을 해본 것을 본 적이 없다. 아마 일본 정부에서도 허가를 안 내줄 것이다가 첫 번째 이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우리는 면세점을 해본 경험이 없다. 한 번도 안 해본 것을 어떻게 투자를 할 수가 있냐가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 물건 사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는 사입처를 가지고 있지 않다.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세 번째 이유. 네 번째 이유는 운영을 해본 적이 없다. 손님을 어떻게 유치를 할 것이냐. 마켓 리서치를 해본 적이 없다. 안 되는 이유만 쭉 가지고 옵니다. 그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 일본의 외국인이 면세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도 나도 알고 있다. 그런데 일본 정부 헌법에 외국인은 일본에서 면세점을 하면 안 된다는 항목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봐라. 안 된다고 얘기하지 말고 알아보고 얘기를 해라. 가서 달려갔더니 일본 헌법에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해본 적이 없어요. 경험이 없습니다. 경험. 우리가 처음부터 경험을 가지고 있느냐. 무역? 나 쌀 장사하다가 불판 닦다가 쌀 장사를 하게 됐고, 쌀 장사를 하다가 테이프 장사를 하게 됐다. 나는 대학 다닐 때 이런 것들을 배워본 적이 한 번도 없다. 닥치고 나니까 하는 것이다. 내일 밥 먹을 게 없으니까 지금 하는 것이다. 우리 무역업은 지금 현재 우리의 먹거리다. 그러면은 이 먹거리가 과연 얼마만큼 팔 것이냐.
내일의 먹거리, 내년의 먹거리, 5년 후의 먹거리를 우리는 만들어 나가야 된다. 바로 이겁니다. 미래 예측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측대로만 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쭉 성장을 하다가 저희들이 드디어 이제는 IPO를 해야 되겠다. 상장 기업이 돼야 되겠다. 이 준비를 합니다. 거의 다 준비가 돼서 저희는 B2C를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상장 준비를 하려면 약 5년가량 걸립니다. 많은 돈을 들이고 일본법과 한국법, 일본의 회사법과 한국의 회사법, 그리고 법률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이제 앞으로 6개월 후면은 우리가 상장회사가 된다. 이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가 옵니다. 코로나가 오는 거예요. 비행기가 안 뜹니다. 일본 정부에서 도항 금지령이 내립니다. 일본 정부를 벗어날 수 없다. 밖에서 들어올 수도 없다. 벽을 치고 나니까 관광객이 옵니까? 비행기가 안 뜨는 걸. 면세점 직원들이 청소만 하고 있는데 기다려도 손님이 없습니다. 다 오픈 했던 것을 크로즈하게 된 것이죠. 인생이 그렇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것들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 전에 옛날에 한국에서는 1997년 IMF가 있었죠. 그 다음에 2008년에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을 하게 됩니다. 전 세계적인 공황이 이루어집니다. 공황이 이루어진데 엔 대비 달러가 118원이었던 것이 불과 1개월 만에 100엔을 깨고 80엔을 깨고 75엔을 깹니다. 그러면 우리가 50억을 판매를 하려고 했던 상품들이 상품 가치가 떨어집니다. 밸류가 떨어져서 10,000원에 팔던 것이 5,000원에도 안 팔립니다. 그러면서 환차익으로 거의 100억 이상의 손실을 입게 됩니다. 이해가 잘 안 되고 많이 어렵지요? 어렵나요? 반응이 전혀 없는데 제가 지금 여러분 눈높이에 맞는 얘기를 하는 것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려워요? 아니요. 쉽습니까? 그냥 쉬운지 어려운지 알지도 못하겠다. 그렇습니까? 그래요. 그러면은 좀 쉬운 얘기 좀 합시다. 한국에 편의점이 몇 개나 있을까요?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볼까요? 아무도 없네요. 일본의 편의점이 몇 개나 있을까요? 더더욱 모르겠죠. 일본에 약 57,000개 정도의 편의점이 있습니다. 편의점의 90%는 세 회사에서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세후레라고 합니다. 세븐일레븐이 19,000점포가 있습니다. 패밀리마트가 있고 로손이 있습니다. 57,000 점포 중에 거의 90% 이상을 이 세 브랜드가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의점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게 뭘까요? 이거 정확하게 알아맞히시는 분에게는 부산 도쿄 항공권을 제가 프레젠트 하겠습니다. 뭐가 가장 많이 팔릴까요? 네, 거수하신 분. 담배? 좀 큰 소리로 합시다. 담배요. 담배 나왔습니다. 또 나는 담배 말고 이게 가장 잘 팔릴 것이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예. 잡지요. 잡지. 그 다음 말씀하세요. 벤또. 발언권은 한 분당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도시락. 뭐라고요? 도시락. 도시락. 오케이. 또 다른 분. 예, 말씀하세요. 물. 또 다른 분. 자, 관심이 없는 것인지 몰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본에서 편의점에 가장 많이 팔리는 게 오차입니다. 물 많이 근접했습니다. 여러분 자동 판매기 내지는 편의점에서 보리차 많이 사드시죠? 보리차를 원래 보리차는 공짜로 먹는 것이지 사 먹는 게 아니었습니다. 일본에서도 일본은 오차를 마시고 한국에서는 보리차를 마십니다. 일본도 오차는
회사에 방문하면 공짜로 먹을 수 있는 것이고 집에서도 오차 가루를 타서 공짜로 먹는 겁니다. 오차나 녹차라 그러죠. 녹차나 보리차는 돈 주고 사 먹는 게 아니고 그냥 공짜로 제공을 하는 겁니다. 일본의 이토엔이라는 가장 큰 녹차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늘어나지 않다 보니 녹차의 매출이 안 올라간 겁니다. 똑같아요. 작년 매출이나 재작년 매출이나 올해 매출 똑같습니다. 내년 매출 예상도 똑같습니다. 이제 고민에 빠진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 내려갈 것인가. 그때 회의를 하게 됩니다. 사장과 임원, 영업부장, 그리고 기획실, 영업실의 말단 사원들이 연석 회의를 합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이냐. 아이디어를 내봐라 하니까 영업부 말단 사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걸 페트보틀에 넣어서 자판기에 넣어서 판매를 합시다. 자판기에는 커피를 판매를 하는데 녹차를 판매하지 않습니다. 일본에서는 보통 기업 방문을 할 때 10분 전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구두 깨끗한지, 넥타이는 잘 되어 있는지, 머리 정돈이 잘 되어 있는지 보고 5분 전에 초인종을 눌러서 방문을 하게 되면은 그때 가면은 여름에는 시원한 녹차를, 겨울에는 따뜻한 녹차를 제공해 줍니다. 그런데 여름에 이 더울 때 기다리는 동안 자판기에 녹차가 있으면 내가 사 먹겠다. 겨울에 이렇게 추울 때 자판기에 따뜻한 녹차가 있으면 사 먹겠다. 우리 페트보틀에 녹차를 넣어서 판매를 합시다 라고 하니까 영업부장이 바로 얘기를 합니다. 너 아직 사회생활을 안 해봐서 세상을 모르는구나. 우리의 일본 문화는 녹차는 공짜로 주는 것이다. 누가 돈을 주고 녹차를 사 먹겠느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말단 직원이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자판기에 시원한 녹차가 있으면 사 먹습니다. 이걸 한번 만들어 보십시다 했더니 사장이 그래, 그 의견도 일리가 있다. 한번 해보자. 그래서 시도를 합니다. 만들었는데 녹차가 진정이 돼서 밑에 다 가라앉는 거예요. 이게 한 달 지나고 나니까 응고가 되어서 불량품이 됩니다. 아무도 안 사 먹어요. 이런 비슷한 상품이 한국에 있었습니다. 이게 뭘까요? 써니텐. 써니텐 아세요? 지금도 있나요? 써니텐은 이 오렌지 알맹이를 넣어가지고 주스입니다. 그것도 신전이 됩니다. 알맹이가 무거워서. 그래서 옛날에 써니텐 CM을 하게 되면 흔들어 주세요 써니텐 이렇게 합니다. 흔들어서 먹어야 됩니다. 녹차는 응고가 되다 보니까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985년에 처음으로 페트보틀에 녹차가 나오게 됩니다. 그때부터 히트를 치기 시작합니다. 일본에는 모든 자판기, 일본은 자판기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자판기 문화들은 거의 대부분 일본에서 온 문화입니다. 그렇게 해서 녹차가 전국에 히트를 치게 되는데 그때 텔레비 CM에 나옵니다. 오이 오차, 녹차입니다. 그때 그 의견을 제시했던 사람이 지금의 임원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발상의 전환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마도 제 나이대가 되면은 거의 모든 회사의 중진급이 됩니다. 부장 내지는 임원이 되겠죠. 그런데 이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은 점점 고정관념, 편견에 치우치게 됩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 학생들의 아이디어가 정말 우리들이 생각 못했던 아이디어의 보고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녹차가 편의점 한 개에 하루에 몇 개 팔릴까요? 아까 57,000포 점포 중에 세 회사에서 5만 점포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루에 한 개가 팔리면은 5만 개가 팔립니다. 10개가 팔리면은 50만 개가 팔립니다. 하루에 100개 팔리면은 500만 개가 팔립니다. 하루에 1000개 팔리면은 5억 개가 팔린다는 얘기입니다. 간단한 얘기로 최소한 하루에 500만 개씩이 팔린다는 얘기입니다. 500만 개씩. 거기에 1등이 이 도엔의 녹차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 이것을 살릴 것인가 죽일 것인가입니다. 편견과 고정관념을 버릴 것인가 밀고 나갈 것인가.
이 차이입니다. 강한 기업이 있고 성공한 기업이 있고 살아남는 기업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편견과 고정관념을 탈피한 기업. 옛날에 제너럴 모터스 대단한 회사였습니다. 코닥 대단했습니다. 다 없어졌습니다. 이런 회사가 강한 기업이 아니고 결국은 살아남는 기업이 강한 기업입니다. 그것은 시대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이제 100년 된 회사도 탁탁 무너집니다. 대신 스타트업 기업이 점점 강소 기업으로 되고 있는 기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배달의 민족이라고 있죠. 아시죠? 딜리버리 서비스 하는 기업. 이게 상상이나 했었겠습니까? 이게 언제 이렇게 컸습니까? 10년 전입니까? 아닙니다. 코로나가 온 다음부터 이게 확 뜨는 겁니다. 이제 뜨는 기업도 갑자기 뜨고 사라지는 기업도 갑자기 사라집니다. 우리는 이 역동의 세월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오늘의 장영식이 말하는 얘기를 졸지 말고 들어야 됩니다. 정말 저의 얘기를 듣고 1시간 반 동안 공감대를 형성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여러분의 제2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푹 주무셔도 됩니다. 재미가 없으면 나가셔도 됩니다. 여러분, 방학 때 뭘 하십니까? 지금 학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 하고 계신 분 있습니까? 손 한번 들어볼까요? 꽤 많이 아르바이트를 하네요. 아르바이트해서 번 돈으로 뭘 하실 겁니까? 손 한번 들어볼까요? 나는 아르바이트해서 받은 월급으로 이걸 하고 있다. 손 한번 들어보시죠. 방금 손 드시 아르바이트 하신다고 하시는 분. 예, 아르바이트해서 받은 돈으로 뭘 하실 생각입니까? 밥 사먹고 술 먹습니다. 밥 사 먹고 술 먹습니다. 친구들 만나고 좋습니다. 다음, 네, 말씀하세요. 적금 받고 있습니다. 적금도 매우 좋습니다. 훌륭합니다. 또 다른 아까 손 드셨던 분, 예, 주택청약이나 주택 청약, 그리고 예, 또 다른 분, 예, 여행 관계, 응? 여행 관계, 여행, very good. 또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아르바이트 적당히 하십시오. 지금은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될 이때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새로운 경험을 해야 될 때입니다. 좋은 경험을 하려면 뭘 해야 될까요? 먼저 책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전공 서적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랬죠. 인생이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게 아니라고. 경영학과 나오신 분들 경영학 책 아무리 많이 읽어도 경영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은 썩 많지가 않습니다. 저는 기계공학과 출신입니다. 지금 무역을 하고 있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책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위인전을 많이 읽고 지금 현재 돌아가는 책들을 많이 읽습니다. 이게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 여행을 하십시오. 어디로 여행을 할까요? 국내도 좋습니다. 하지만 해외로 나갑시다. 해외로 나가서 일본에를 가고 미국에를 가고 선진국에를 가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저 멀리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 케냐, 중동 아프리카, CIS에 요즘 막 총싸움하고 있는 데 있죠? 탄 들어가는 지역. 우크라이나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근데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그쪽도 있습니다. 남미 브라질 상파울로부터 시작을 해서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칠레 한번 가보십시오. 파라과이를 가려면 3박 4일이 걸립니다. 브라질 상파울로 가려면 이틀 동안 가야 됩니다. 뉴욕에 있는 존 FK 공항까지 12시간을 가서 7시간을 기다린 다음에 환승을 해서 상파울로까지 가는데 또 13시간을 갑니다. 이틀 동안 가야 됩니다. 가서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젊은이들이 뭘 하는지 한번 보라는 얘기입니다. 거기 가서 한 달 동안 아르바이트도 한번 하면서 돈도 안 될 겁니다. 물가가 싸서. 경험을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죠. 선진국에 가서 선진국의 청년들이 뭘 하고 있는지, 후진국에 가면은 앞으로 뭐가 될 것인지,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를 가게 되면은
그 나라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30년 전의 모습입니다. 30년 전의 모습. 여러분은 선진국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만큼 못하지만 일본을 넘었습니다. GDP가 일본을 넘었습니다. 이런 선진국에서 여러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풍족한 생활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험을 가지고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를 가게 되면 얼마만큼 후퇴한 나라가 있는지를 여러분 보게 될 겁니다. 가서 보면은 여기에다가 한국에 있는 무슨 식당을 하면 되겠다. 거기다가 무슨 패스트푸드를 하면 되겠다. 여기다가 한류 K 코스메틱 샵을 하면 되겠다. 아이디어가 보입니다. 정말 후진국에 가면은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 가면 반드시 5년 후에는 10년 후에는 20년 후에는 이렇게 될 것이다. 바로 보입니다. 15년 전에 베트남을 가게 됩니다. 호치민 정말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15년 전에 갔는데 버스 회사를 인수하러 갔습니다. 버스 회사가 7억 6천만 엔, 한국 돈으로 76억입니다. 이 회사를 살려고 갔습니다. 했더니 50%는 베트남 공산당이 가지고 있고 50%는 홍콩에 있는 회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50% 매각을 하는데 7억 6천만 엔, 7억에 8억, 10억이라고 부릅시다. 7억 6천만 원인데 7억 6천만 원 반절 3억 8천 네,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분을 50%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2년 동안은 내가 경영을 하고 2년 끝나고 나면 베트남 공산당이 운영을 합니다. 내가 운영을 하면 2년 동안 승승장구에 돈이 많이 버는 이익이 납니다. 그런데 베트남 공산당이 운영을 하면 다 빼먹습니다. 왜? 일을 해도 안 해도 월급은 똑같아요. 굳이 적자가 나도 정부 돈이니까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런데 나는 내 회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키워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50%가 3억 8천 38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2년 경영자가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다 경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머지 16.7%를 획득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주식 경영을 하게 되면은 지분의 66.67%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 회사를 장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50%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자, 50%에 3억 8천만 원, 38억에 자 매입을 합니다. 경영권을 주려면 앞으로 17%를 사야 돼요. 17% 가격이 얼마냐? 라고 얘기를 하니까 17% 가격이 78억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계산됩니까? 계산이 안 돼요. 회사를 다 사는데 78억이에요. 50%를 사는데 38억입니다. 근데 나머지 17%를 사는데 78억이에요. 이게 무슨 셈법입니까? 이게 공산당식 셈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17%의 지분이 이 회사의 모든 운영권을 가지고 있다. 말도 안 되는 셈법. 그래서 저는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15년이 지난 지금 땅을 치고 통곡을 합니다. 왜? 가봤더니 이 호치민 수도권에서 차로 10분 거리였습니다. 15분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새로 개발할 수 있는 곳인데 거기에 버스 회사 교차로에 토요타의 쇼룸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토요타의 쇼룸이 있다는 얘기는 언젠가 이 지역이 개발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걸 사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뒤에 5천만원이 딱 있습니다. 거의 공짜죠. 그런데 셈법이 안 맞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50% 38억 그리고 나머지 17% 78억 합계 120억 주고 이걸 샀으면 지금 1200억이 됐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세상의 흐름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도 많이 해야 되겠죠. 학점은 따야 됩니다. 대학은 졸업을 하십시오. 1등으로 졸업하라는 말은 안 하겠습니다. 많은 경험을 쌓고 대학을 졸업하십시오. 대신 방학 때는 해외로 나가십시다. 선진국으로 가실 분은 선진국으로 가시고 후진국으로 가실 분들은 후진국으로 가시고 우리 나갑시다.
저는 오늘 강의의 타이틀이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제가 일본에서 강의할 때는 패자부활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 제 인생이 항상 패자였던 것 같습니다. 육군사관학교도 떨어지고 가고 싶었던 고려대학교도 떨어지고 가고 싶지 않은 순천대학교도 갔고 정말 가고 싶었던 미국에도 비자가 안 나와서 미국도 못 가고 어쩌다 일본에 와서 패자부활 파괴공학 공부하려고 했더니 그것도 못하고 거의 여기서 패자부활전을 하려고 합니다. 1등을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3등하고 4등에서 준결승전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3등을 따게 되면 메달을 따게 됩니다. 패자부활전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부경대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부터 나는 반드시 부경대학교를 가야 되겠다. 이게 내 목표야 라고 생각하셨던 분 손 한번 들어보셔. 아마도 한 분도 없을 거예요. 맞죠?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부경대학교 가는 게 내 목표여서 아무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월드 옥타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세계해외 한인무역회입니다. 전 세계 67개국의 141개 도시의 지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콘트라보다 훨씬 더 큰 조직이 우리 월드 옥타입니다. 많은 회원들이 한국의 후배들을 해외에서 수용을 하려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본에도 많은 회원들이 일본어가 되는 한국의 청년들을 채용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도 많이 면접을 봅니다. 그런데 10명 면접 봐서 3명을 뽑는데 결국 3명이 1명도 안 옵니다. 면접 볼 때 첫 번째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월급 얼마예요? 라고 물어봅니다. 일본에는 급여가 쌉니다. 대학 초임이 보통 22만 엔에서 25만 엔 정도입니다. 보너스도 없습니다. 원과 엔의 비교를 하게 되면 10대 1 정도라고 보면 보편적입니다. 22만 엔이면 220만 원 되겠습니다. 25만 엔이면 250만 원. 그러니까 250만 원이 넘지 않습니다. 직원 2명 이상 되면 사회보험 들어갑니다. 4대 보험 들어가죠. 고용보험, 의료보험 다 들어갑니다. 그거 다 떼고 나면은 결국 220만 원 받는 사람은 160만 원 정도 받습니다. 실제 받는 돈이. 250만 원 월급 받는 사람은 실수령액이 200만 원 좀 더 받습니다. 이렇습니다. 이거 비교하다 보니까 안 옵니다. 왜? 일본에는 전세제도가 없습니다. 다 월세입니다. 그래서 보통 1시간 정도 출퇴근을 합니다. 먼 데서는 1시간 반, 하루에 출퇴근 시간이 3시간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출퇴근 비용을 회사에서 100% 대줍니다. 그래도 안 옵니다. 한국에서는 내 엄마 아빠 집에서 사니까 월세가 나갈 필요가 없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160만 원 가지고 30만 원, 40만 원을 적금하는 사람들이 있고 한국에는 한 달에 250만 원 받아가지고 그것도 부족해서 엄마한테 용돈 받아 쓰는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월급만 가지고 판단을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많은 한국의 대학생 출신들이 일본에 와서 처음에는 저같이 신문 배달도 하고 불판 닦기도 하고 서빙도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일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일본 문화를 알게 되고 찬스를 잡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스타트업을 하게 됩니다. 무역을 하는 친구들이 있고 식당을 오픈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IT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재 파견업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대박 나고 있습니다. 제2의 인생들을 일본에 온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베트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한국에서 취업도 안 돼. 내 토플이 880점이야. 만 토플인지 토익인지 헷갈리고 있는데 880점이야. 이거 가지고 명함도 못 내밀어. 일본에서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베트남에서 토익 토플 점수 필요 없습니다. 그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성적표를 보게 되면 A 플러스 A, B 플러스 B, C, D, F 라고 나오죠. 89점하고 90점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뭡니까? 89점은 B 플러스고 90점은 A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제 저녁에 이건 시험에 안 나오겠지 라고 생각을 해서 제게 놓던 것이 시험에 나왔어. 운 나쁘게. 그래서 89점 맞은 거예요. 이건 나올 것 같지도 않은데 한번 볼까 했더니 봤어. 그런데 시험에 나왔어. 그리고 90점 낸 거예요. 이런 차이가 89점하고 90점 차이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의미 없습니다. 한국에는 참 지금도 그런 문화가 많이 있는 모양입니다. 대학교 어디 나왔어? 나 스카이야. 나 연대 나왔어. 선배 후배. 참 그런 거 많습니다. 뭐 토플이 몇 점이야, 토익이 몇 점이야.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너 전라도 출신이야? 경상도 출신이야? 이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일본에 가서 많은 일본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얼굴이 비슷비슷합니다. 키도 비슷비슷하고. 어디 출신이야? 한국 출신입니다. 한국 출신인지 중국 출신인지를 물어보는 것이지 경상도 출신이냐 전라도 출신이냐 물어보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 알아서 뭐하게. 이런 것이 전 세계입니다. 해외에 나가서 아프리카를 가게 되면 대한민국이 어딘지도 모릅니다. 이제 1988년 올림픽을 하고 그래도 한국이 어딘지도 모릅니다. 삼성을 일본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부만입니다.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우스 코리아가 매우 유명합니다. 누구 때문에 그럴까요?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자, 말씀 한번 해보시죠. BTS. 교수님, 발음 잘하신 분들한테 이번 시험에 성적표에 플러스 알파 점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영되겠습니까? 예.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그랬죠. 저는 대학 교수가 아닙니다. 저는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해외에 나가서 정말 한국에서 나를 받아주지 않으니까 해외로 나갔습니다. 저는 공무원이 될 자격도 없는 사건입니다. 어떤 연유가 되었건 방화 사건에 연루됐는데 공무원이 되면 되겠습니까? 억울하지만 미국도 못 가고 해외를 나갔어요.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쌀장사를 한 것이고 신문 배달을 한 겁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는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많은 교육을 받고 더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찬스를 여러분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단 하나, 제가 느낀 바에 의하면 여러분들 도전 의식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을 드는 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 부끄러워. 관심이 없어. 내가 이런 질문하면 창피할 것 같아. 손 안 들어. 이거 하지 말고요. 미국 교포들이 잘 삽니다. 왜? 뻔뻔하거든요. 집착도 많고요. 목표 하나 정하면 정말 목숨 걸고 합니다. 우리 해외에 나가면 목숨 걸어야 됩니다. 왜? 아무도 없어요. 제가 아까 그랬죠? 네 아까를 내 창피하지 않다고. 왜?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주위에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 친족도 없어. 가족도 없어. 친구도 없어. 후배도 없어. 선배도 없어. 이끌어준 사람도 없고 밀어준 사람도 없습니다. 혼자서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해집니다. 근면해집니다. 여러분, 하루 수면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 7시간 보편적으로 그쯤 될 겁니다. 해외에 나가면 7시간 잘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르바이트 하고 있다 그랬죠? 아르바이트 몇 시간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세계에 나가게 되면 매일 먹거리를 벌여야 되기 때문에 하루에 속된 말로 2탕씩 뜁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루에 10시간씩, 13시간씩 합니다. 그러면서 잠을 2시간, 3시간씩 잡니다. 전철에 앉으면 앉는 순간 코를 봅니다. 이런 인생들을 한번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힘든 인생이 될 겁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점을 찾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강한 회사를 만들 것이고 강한 회사를 만들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성공한 기업과 살아남는 그런 기업들을 만들어낼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하면서 운칠기삼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저는요, 일본에 간 지 이제 30년이 됐습니다. 회사를 만든 지가 27년이 좀 넘었습니다. 올해 28년째 들어가는데요. 하다 보니까 운칠기삼이 아닙니다. 운이 90%고 기가 노력이 10%입니다. 참 웃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본인의 노력이 10%냐? 참 이상한 얘기죠? 코로나 때문에 면세점이 박살이 났습니다. 관광객이 안 와서. 그런데 500명이 넘는 우리 직원들을 먹여 살려야 되고 한 달에 인건비가 18억씩이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이것을 파산시키지 않고 살아남길 것이냐? 여기서 생각나는 게 한국 슈퍼를 만들어야 되겠다. 도쿄에 가면 신주쿠에 오쿠보를 가게 되면 코리아타운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한국 슈퍼가 벌써 큰 슈퍼, 대형 슈퍼가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코리아타운만 벗어나면 일본 전국에 삿포로에서 오키나와까지 한 개도 없습니다. 대형 슈퍼가. 중요한 것은 BTS 덕분에 한국 문화, 한국식 문화, 옛날에 겨울연가에 배용준부터 시작을 해서 소녀시대, 동방신기, 빅뱅 쭉 올라와서 이제 BTS가 와서 정점을 찍게 됩니다. 한국 화장품이 불티나게 팔립니다. 그리고 한국을 좋아하는 일본인들이 매우 많이 늘었습니다. 한국의 정치가와 일본의 정치가들은 많은 갈등의 시대를 걷고 있지만 민간 레벨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 분들이 한국 음식을 매우 좋아합니다. 이제 일본에서 만든 키무치는 안 사 먹으려고 합니다. 오리지널 한국 사람들이 먹는 오리지널 김치를 먹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한국식 쭈꾸미 요리가 지금 대세입니다. 한국식 호떡이 대세입니다. 한국 라면이 지금까지 이만큼 많이 팔려본 적이 없습니다. 작년에 한국에서 해외로 수출했던 농식품이 1,00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1,000억 달러가 한국 돈으로 얼마일까요? 계산이 잘 안 되죠? 계산 한번 해보세요. 그 중에 20%가 일본으로 수출을 하게 됩니다. 일본과 한국은 문법이 같습니다. 그리고 한문과 가타카나, 한국도 한문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어 배우기도 쉽습니다. 물론 고급 일본어를 배우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꼭 일본을 지향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운이라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저를 만난 것도 운일 수 있습니다. 저는 옥타에 들어가서 많은 인맥을 쌓았습니다. 옥타 20년을 다니면서 지구를 2바퀴를 돌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브라질 상파울로, 남미, 중미의 멕시코 멕시코시티, 몬트레일을 거쳐서 북미, 캐나다 토론토를 거쳐서 미국 동부 뉴욕, 뉴저지, 중부의 애틀란타, 서부의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를 거쳐서 그리고 유럽을 거쳐갑니다. 실크로드의 마지막 종점인 이스탄불을 가게 되고 이스탄불부터 시작을 해서 유럽이 되게 됩니다. 거기서 로마에 가서 피렌체를 거쳐 밀라노를 가서 밀라노 국경을 차를 타고 넘어가게 되죠. 거기서 스위스를 가고 독일의 베를린을 가고 프랑크푸르트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디셀도르프를 가게 됩니다. 그렇게 유럽을 한 바퀴를 돌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가서 요하네스버그를 보게 됩니다. 케냐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중동에 가서 이집트 피라미드를 봅니다. 그리고 두바이. 전 세계 건축물을 보려면 두바이가 됩니다. 두바이의 법령은 똑같은 디자인의 빌딩을 못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건축학도들이 모이는 곳이, 산업 디자이너들이 모이는 곳이 반드시 가야 될 곳이 바로 두바이입니다. 두바이에서 차로 3시간만 가면 아부다비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쭉 봐야 됩니다. 두바이에 가서 낙타를 타고 사막을 한번 횡단을 하면서 인생들을 한번 설계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인도하고 중국하고 어디가 더 인구가 많을까요? 중국이 15억이라고 합니다. 인도는 13억이라고 합니다. 인도에는 카이스트 제도가 있죠. 거기는 3%의 귀족들이 거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해외에서는 이 3%의 귀족들이 전 세계의 땅을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일본의 삿포로의 땅에 거의 7%를 중국 화교들이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저는 월드옥타의 4세대 무역스쿨에 가서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한국 사람들끼리 결혼을 많이 해라. 결혼을 많이 해서 자식들을 미니멈 3명 이상 낳자. 맥시멈 10명 낳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인구가 얼마일까요? 5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해외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750만 명입니다. 대한민국 인구의 약 13.5%가 해외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구를 늘려나가야 됩니다. 한국 땅 정말 좁습니다. 중국 15억이라고 합니다. 15억의 인구에 비하면 한국 인구가 얼마 됩니까? 5천만 명? 이건 게임도 안 됩니다. 중국에 있는 한 성의 인구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이걸로 우리는 싸우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정말 우수한 DNA를 가진 민족들이기 때문에 세계 경제의 12위의 경제권 내에 우리 대한민국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부경대학교라고 해서 서울에 있는 스카이 다니는 사람들이 무시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해외에 나가면 누구도 여러분들을 무시하지 않을 수 있고 여러분의 역량을 200% 300% 발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편견을 버리십시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이제 코로나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한국 오니까 마스크 쓰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뉴욕을 다녀오게 됩니다. 뉴저지에 회원사에 문제가 있어서 거기를 1박 3일로 갔다 옵니다. 비행기상이 1200만 원입니다. 비행기상만 해서 1박 3일 갔다 오는데 그렇게 가서 뉴저지에 체제하는 시간이 29시간입니다. 29시간 동안 한숨 안 자고 회원들과 대화를 하고 디스커션을 하고 결정을 짓습니다. 중동, 아프리카, 동유럽, 서유럽, CIS 다 모여 이스탄불로 그렇게 2박 3일 갔다 옵니다. 갔다 와서 아시아, 동아시아, 서아시아 다 모여 18개 지회가 모입니다. 거기서 현상 파악들 합니다. 거기서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뭐냐? 이제 코로나는 끝났다. 한국 외에, 한국과 일본 외에 거의 모든 지역이 지금 마스크 없습니다. 공항에 내려도 자연스럽습니다. 이미 코로나의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찬스를 잡아야 될 시기입니다. 누가 잡느냐? 바로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들입니다. 이게 운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저를 만나는 게 정말 큰 운일 수 있습니다. 공감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박수 한번 쳐보세요. 점심 식사하고 2시 넘어서 강의를 하게 되니까 참 졸리기도 하고 힘들죠? 네, 박수 세게 한번 쳐보십시다. 본인의 능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내 뜻대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고 전 세상의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흐름을 타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요즘의 대세는 스타트업입니다. 큰 기업을 만들더라도 그 큰 기업은 조그맣게 시작을 합니다. 저도 회사가 상장되기 전까지 연결 결산을 하게 되면 한국 돈 3천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는 회사의 오너였습니다. 지금은 코로나가 지나서 면세점이 거의 안 됩니다. 이제는 식품 유통업을 하고 있는데 2년 3개월 만에 25점포를 만듭니다. 일본의 삿포로에서 오키나와까지. 이게 뭐냐? 옛날에는 식품이 이렇게 잘 될 줄 몰랐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그 기회를 줬고 그 코로나를 잡았습니다. 이게 바로 시대적인 배경입니다.
그리고 기대치입니다. 그리고 월드 옥타를 통해서 인맥을 쌓게 됐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능력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도전의식입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누구 한 명도 본인에게 찬스를 주지 않습니다. 질문을 해야 누군가가 대답을 해줍니다.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 아무도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리더십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언제까지 시키는 대로만 할 겁니까? 본인이 찾아야죠.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친구들이 몇 명이 있는지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항상 여러분 주위에 있는 내 친구들, 나하고 뜻이 같은 사람들, 나하고 같은 프로젝트를 하고 싶은 사람들, 내가 외로울 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지금 대한민국은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있다고들 합니다. 저도 그걸 많이 느낍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혼자서 하는 일보다 단체로 하는 일들이 훨씬 더 파워풀하고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여기에 오신 분들 중에 과연 앞으로 사업을 하실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요즘 한국에는 정년 퇴임을 하고 퇴직금을 받아가지고 사업하신 분들이 많다고들 합니다. 특히 사업하고 퇴직금 가지고 치킨집을 한 사람들이 참 많다면서요. 그러면서 거의 1년을 버티지 못하고 퇴직금 다 말아먹는 경우들도 참 많다고들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제안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이제 19에서 25 정도의 나이일 겁니다. 지금 창업을 하기를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고등학생도 창업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대학생입니다. 큰 사업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작은 스몰 비즈니스라도 스타트를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하게 되면 찬스가 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실패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실패를 경험하려면 지금 하십시오. 20살 때 경험하게 되면 21살에 또 일어나면 됩니다. 21살에 무너지면 23살에 또 한 번 하면 됩니다. 2번 정도, 3번 정도 넘어져서 무릎 까이고 피나고 하게 되면 왜 넘어졌는지를 알게 되고, 이때는 내가 사업을 할 수 있는 재능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를 알게 될 겁니다. 무작정 대학 졸업하고 나 삼성 취직했어, 나 현대 취직했어, 여기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능성에 무한정하게 있는데 왜 선택의 폭을 줄여나가냐는 얘기입니다. 선택의 폭을 줄여나가는 것은 이 사회가 아니고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스타트업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고 안 되면 포기해도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레 겁을 먹습니다. 여러분, 제가 강의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끔씩 강의의 부주제가 까말까입니다. 까말까. 그게 무슨 뜻일까요? 까 말까, 할까 말까. 거래처에 약속이 있습니다. 이 전철을 타야 약속 시간을 지킬 수가 있는데 좀 늦었습니다. 전철이 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여기서 뛸까 말까. 많은 사람들이 플랫폼에 전철에 들어오게 되면 포기를 합니다. 아, 벌써 왔으니까 이미 놓쳤구나, 이렇게 포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미팅 장소에 못 가게 되죠. 그러면 그 사업은 결렬됩니다. 약속을 못 지킨다는 얘기죠. 그런데 비록 놓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목숨을 걸고 한번 뛰어보라는 얘기죠. 허허거리면서. 그러면은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은 대부분 그 전차를 탑니다. 할까 말까. 스타트업 할까 말까. 이 아르바이트를 할까 말까. 해외여행 할까 말까. 바로 그겁니다. 문 밖으로 나갈까 말까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얼마나 중요할까요? 여러분들 프로젝트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 계획서를 쌉니다. 저희 회사 직원들도 그렇습니다. 어떤 A라는 프로젝트를 주는데 사업 계획서 가지고 와. 그러면은 거의 90%가 똑같습니다. 왜? 인터넷 찾아가지고 목차, 사업의 정의, 배경, 그 다음에 통계, 과거 3년 동안 시장 규모, 지금 현재의 시장 규모, 미래에 예측할 수 있는 시장 규모, 그거 인터넷에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똑같아요. 모를 것 같죠? 다 압니다. 그런 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아이디어가 있으면 본인의 아이디어가 정말 엑셀런트한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디어는 본인만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죠. 부경대학교가 아닌 부산대학교에 있는 학생들도, 서울대학교에 있는 학생들도, 제주대학교에 있는 학생들도 아마 똑같은 아이디어를 머릿속에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누가 성공할 겁니까? 누가 성공해요? 사업계획서 6개월 내내 쓰는 사람들은 이미 끝납니다. 그런데 이거 한번 해보자. 바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바로 살아남습니다. 이게 사업의 선점입니다. 먼저 잡아야 됩니다. 누구나 똑같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요. 바로 그겁니다. 엊그제 한상대회를 가서 울산 조선소를 찾았습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고 정주영 회장님이 옛날에 이 조선소를 만들기 전에 돈이 없으니까 돈 빌리러 가는데 500원짜리 지폐에 그려져 있는 거북선이 그려져 있는 지폐를 가지고 와서 우리의 선조들은 300년 전부터 이 거북선을 만들었다. 옛날부터 우리 거북선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그러니 내가 이걸 만들려고 하니까 돈 좀 빌려도 좀 빌려왔지 않습니까? 그 황무지였던 울산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동네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라고 제2의 정주영이 되지 말란 법이 있을까요? 아마 예상하건대 여러분 중에는 누군가 한 명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제 리더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감하시면 박수 한번 쳐봅시다. 성공할 때까지 계속 합시다. 아메리카 인디언에게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기우제를 하면은 반드시 비가 옵니다. 거짓말 같죠? 이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기우제, 비가 오라고 기도를 하고 제사를 지내면은 반드시 비가 와요. 그건 참 우스운 얘기지만 딱 하나입니다. 반드시 비가 옵니다.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계속 지냅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는 거예요. 사업도 하다 보면은 어려운 벽에 부딪힐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중단하지 마시고 계속 하십시오. 학교도 중퇴를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물론 스티브 잡스도 중퇴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계속 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부경대학교 출신이라는 게 굉장히 자랑스럽습니까? 나는 부경대 다니고 있는 것이 정말 자랑스러워. 손 한번 들어볼까요? 오, 좋습니다. 나는 창피해 죽겠어. 손 한번 들어봅시다. 다들 있으니까 손을 못 들고 있네. 저는 똑같습니다. 대학 다닐 때는, 대학 들어갈 때는 내 친구들은 스카이에 다니고 있는데 나는 순천대학교 다닌다는 게 참 창피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학을 졸업하고 해외에 나와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의 학력 스펙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고려대학교를 알아주는 해외에 있는 기업가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학력은 기계에만 있는 스펙입니다. 학력은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 열정입니다. 도전의식과 열정. 나는 쟁취를 하겠다는 끈기입니다. 학력 아무 필요 없습니다. 제 회사는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서울대 출신, 연대 출신, 고대 출신 응모가 많습니다. 왜? 월급 많이 주니까. 저는 미안하지만 한 명도 채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직원들은 우리 회사보다 더 큰 데 가서 꿈을 펼칠 수 있는 대기업에 가서 일하려고 합니다. 우리 회사는 정말 학력이 작더라도 가방끈이 적더라도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같이 일할 수 있는 이런 회사다.
컨테이너 박스를 사장이 같이 물건 내립니다. 냉장고 같이 옮깁니다. 청소 같이 합니다. 저희 회사는 4가지 불문율이 있습니다. 국적 따지지 마라. 국적 불문, 학력 불문, 고등학교 졸업생이건 박사건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 그리고 남녀 불문. 저희 회사 매장에는 거의 60% 정도가 여자 점장입니다. 저희 회사 부장들 중에도 여자 부장이 남자 부장보다 더 많습니다. 정말 저 남자인데 남자 부장들한테 시키는 것보다 여자 부장들한테 시키니까 더 꼼꼼하게 잘합니다. 별로 실패를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연령을 따지지 않습니다. 저희 회사는 정년 제도가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걸릴까 봐서 그만둔 직원이 있었는데 국제영업부 부장 사단호 마모루라고 하는 직원이 있었는데 78세에 퇴직을 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임금 피크제가 없습니다. 임금 피크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일 잘하는 직원들에게는 월급 더 많이 주고 아무리 학력이 좋아도 일 못하는 직원들은 임금을 거기에 맞게 맞춰주는 게 이게 평등 아니겠습니까? 이게 민주주의 아니겠어요? 이게 자본주의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레닌과 마르크스, 이게 자본론이 아니고요. 이게 매판 자본론이 아니고 정말 끈기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세상. 이 세상이 대한민국 내에도 있겠지만 대한민국을 벗어나서 해외로 나가게 되면 더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많은 찬스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왜 밖에 나갈 생각을 안 해요? 해외 취업 면접을 해가지고 월급만 따져. 월급 공짜로 가서도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미얀마, 캄보디아가 지금 돈 벌 수 있는 찬스가 엄청 많은데 사람이 없어요. 선진국 사람들이 가야 그걸 볼 수 있습니다. 남미 파라과이에 뭘 해야 되느냐? 생리대 공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생리대 공장. 남미 파라과이 가면 있지 않습니까? 생리대가 솜덩어리야, 솜덩어리. 호수 다 흘러. 그런데 한국에 있는 생리대 공장이 파라과이에 들어가게 되면 정말 땅값도 쌉니다. 거기다 공장을 세우게 되면 남미 파라과이를 중심으로 남미 전체를 가발하게 됩니다. 가격 경쟁이 되면 남미에서 중미로, 북미로 바로 수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인프라를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프렌드 비즈니스라고 합니다. 이런 공장들을 가지고 와서 협업하면 됩니다. 돈 없어? 투자 받으면 됩니다. 정주영 회장이 돈 가지고 조선소 만들었습니까? 사업을 왜 내 돈만 가지고 해요? 은행 돈 가지고 와야지. 투자 받아서 해야지. 공짜로 주나? 빌려달라고 얘기를 해야 고민을 할 거 아닙니까? 돈 가진 사람들이. 얘기 안 하면 누가 돈을 빌려줘? 나 이거 하고 싶대. 이 열정으로 설득을 시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저를 만난 게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찬스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사카 상인의 일기입니다. 나는 하늘 아래 해가 없는 날이라 해도 나의 점포는 문이 열려 있어야 한다. 하늘에 별이 없는 날이라고 해도 나의 장부에는 매상 매출이 있어야 된다. 메뚜기 이마에 앉아서라도 저는 펼쳐야 된다. 강물이라도 잡히고 달빛이라도 베어서 팔아야 된다. 일이 없으면 별이라도 세우고 구구단이라도 외워야 된다. 오사카 상인의 일기입니다. 여러분 베니치아 상인이라는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아까 초두에 제가 이런 말씀드렸죠. 책을 많이 읽으라고 얘기를 했죠. 책을 읽어서 간접적인 경험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해외에 나가서 실전 경험을 하십시오. 그걸 여러분들이 캐치를 해야 됩니다. 할까 말까는 여러분들의 판단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신 분 중에 누군가가 한 명 대한민국의 경제 리더가 배출되었으면 좋겠고, 언젠가는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종을 울릴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청년 중에 한 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